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골이 어디 있는지, 이 무릎에서 연골이 연골이라는 건 사실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관절에 다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듣는 이제 무릎 연골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릎 연골이 어디 있나, 이 연골이 도대체 하는 일은 뭔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좀 알고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살색빛깔 나는 게 크다란 뼈가 양쪽에 있으면 뼈랑 뼈 사이에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아프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기름칠해주는 그런 조직이 한 5mm, 3mm에서 5mm 정도 그렇게 얇게 있는, 발라져 있는 것이 연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흔히들 표현을 할 때 연골에 대해서는 벗겨졌다, 닳았다, 이렇게 관절면을 감싸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은 연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우리가 또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연골판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연골판은 의학적으로 봐서는 얘하고는 좀 다른 조직인데, 흔히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좀 혼용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릴 때는 방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골 두 개 사이에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석 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연골판이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는 찢어졌다, 파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실제로 연골은 눈으로 우리가 수술할 때 직접 보거나 이러면 그냥 얇은, 우리가 사실은 저런 닭뼈나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닭 관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연골이거든요. 연골이긴 한데, 그 녀석을 현미경적으로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미세암기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연골이 옆에 한 조직, 두 조직, 셋, 넷, 5층, 6층 정도 이렇게 쫙 있고, 이 동글동글한 녀석들이 연골세포라는 거거든요. 그 연골세포 사이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있는 녀석들, 이런 걸 이제 교원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굉장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의대 다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게 환자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이걸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연골이 이만큼 복잡하고 힘들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연골이 잘 재생이 안 된다는 등,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골이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연골이 딱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세포들이나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머리카락처럼 생긴 녀석들, 이 녀석들은 뭔가, 여기서 보면 약간 이 그림 보는 순간 어이구 이건 뭔가 싶지만, 아까 그 머리카락처럼 생긴 녀석들이 보면, 여기 보면 히알루론산, 우리 흔히 무릎에 안 좋거나 이럴 때 연골 주사 맞거나 이럴 때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왜 먹는 글리코사노미카나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이 관절 영양제 같은 것들이 이런 녀석이고, 이런 녀석들이 이 연골 세포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연골의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 연골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서 얇게 발라져 있어서 연골이 이렇게 보호하게 돼 있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게 인대나 이렇게 관절막이나 이런 것들이 안쪽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골은 이런 식으로 뼈랑 뼈 사이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사실은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사이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는 연골이 살짝 발라져 있고, 그 사이에는 고무판 같은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잠깐 제가 저기 창을 보면서 답변을 좀 해드리면서 할 텐데, 연골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연골판,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는 방석, 이 방석이 연골판은 나이가 먹으면 닳아 없어지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긴 한데, 연골판이라는 게 방석입니다. 방석을 우리가 만약에 의자에다가 방석을 놓고 60년째 그 방석만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석이 멀쩡할까요? 멀쩡할 리가 없겠죠. 이게 방석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골판이라는 게 60년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심조심 앓고 잘 관리했다라고 하면 안 닳고 멀쩡하게 잘 쓸 수도 있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닳아서 조금 찢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 이래서 이렇게 연골 손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연골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저희가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들어가서 보거나 그러면 연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도자기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 보면 이게 약간 이 쇠로 된 그런 프로브라는 건데, 이걸로 이 연골을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딱딱한 도자기를 누르는, 도자기보다는 조금 연한데 어쨌든 딱딱한 녀석을 누르는 느낌인데, 이렇게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되거나 우리가 흔히 연골 연화증이라고 부르는, 연골이 좀 약해지는 상태를 이렇게 눌러보면 꼭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걸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골 연화증, 아마 무릎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연골 연화증이나 이런 게 보면 대개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 딱딱한 녀석이었다가 요게 조금 눌려지는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 패이는 정도, 완전히 패이는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 환자분들이 맨날 연골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연골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나오기도 되면서 뭐 제가 일단 알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뭔가 많고, 이게 또 유행을 타더라고요. 어떨 때는 와서 글루코사민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스웰리아, 뭐 우슬, 그때그때마다 시기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영양제도 흐름이 좀 있나 봐요.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은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영양제가 이게 의학적으로 딱 입증이 돼서 이걸 먹으면 연골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런 논문은 제가 엄청 많이 찾아보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려놓으신 것도 있고 이런 걸 제가 쭉 봤는데, 입증된 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게 의학적으로 딱 입증이 되려면 이쪽에 먹은 사람 100명, 안 먹은 사람 100명, 10년을 지났더니 먹은 사람 100명 쪽이 연골이 훨씬 좋아졌어, 관절염도 없고 뭐 이래, 그런 게 입증이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걸 텐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나 논문이나 이런 걸 쭉 찾아보면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연골 차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먹었더니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아, 요 정도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거 하나,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먹어서 연골이 좋아진다, 관절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에 대해서 영양제나 이런 거를 드실 때, 와, 나는 이거 먹었더니 무조건 다 좋아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먹었더니 내 기분상 내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고 통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먹어서 해가 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이걸 너무 고가의 것을 사가지고 막 내가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고 불편해, 그런데도 먹는다는 건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가령 그러면 연골 손상이라는 게 엑스레이만 찍어서 모든 게 다 발견이 될 수 있냐, 사실은 연골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조직이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엑스레이 가지고는 꽤 진행이 된 다음에 보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그전에는 MRI나 내시경이나 이런 걸 직접 봐야 잘 보이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셨던 연골, 이 관절, 무릎 관절 연골에 어떤 운동들이 좋냐, 대개는 산책, 걷는 운동, 이게 특히나 평지를 걷는 게 제일 낫고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거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릎에 하중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수영, 물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체중 부하나 이런 게 좀 덜 되니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자전거 타는 것도 보면 의자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관절에 해로운 운동은 뭐냐? 아까 전에 많이 물어보셨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거, 이건 솔직히 권하진 않습니다. 뭐 올라가는 건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내려가는 건 안 좋고,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는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 달리기나 사실은 요즘 이렇게 외부에서 러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러닝을 많이 하시던 분이 무릎의 주변 관절 근육도 튼튼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이 러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을 하거나 그러거나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 러닝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엔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더 안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증을 느낀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서 관절에 이로운 운동들을 먼저 해서
근육량이나 몸 상태를 조금 끌어올려 놓고 나서 연골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게 한번 생겼을 때 이 친구들은 거의 시즌을 쉬어요. 1년을 쉽니다. 1년을 쉬면서 단계적으로 1단계부터 그 근육 좋고 몸 좋고 몸 이 체력 상태 굉장히 절정에 있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도 연골 손상이 한번 생기거나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서서히 올리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일반 제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봐도 뭐 한 달만 쉬었으면 됐지. 연골고 별건가 이제는 운동해도 되겠지. 이러고 복귀하시고 또 안 좋아져서 오시고 요게 반복이라서 연골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렇게 연골이라는 게 뭐고 그러면 연골은 도대체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요거까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쭉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관절 연골에 대해서 손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보여드렸지 엄청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막 5층, 6층 있고 막 안에 세포가 있고 사이에 교원질이 있고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뭘 짠 한다고 해서 정상으로 나아지지 않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 그림에 요 재밌지 않은 이런 그림이 있지만 이게 연골은 만약 가령 여기 연골이 상했어요. 이 아래쪽 무릎의 아래쪽 연골이 만약에 상했다고 하면 저 아래쪽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덜 쓰는 연골을 떼어다가 많이 쓰는 연골 자리에 이식해주는 우리가 그거를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당연히 안 쓰는 연골 자리는 튼튼할 테니까 얘를 집어넣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완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거는 핸디캡이 너무도 많은 이유가 범위가 굉장히 조그맣다 그러면 하나만 딱 떼어다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괜찮겠지만 범위가 넓다 그러면 동그란 걸 여러 개 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할 뿐더러 원래 있던 자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 뗀 자리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사용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자가골 연골 이식술보다는 위에 우리가 뭐 미세 천공술이라고 부르는 수술 그 좀 위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뼈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하게 구멍들을 뚫어서 그 구멍 안에서 연골이 좀 자라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유명한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도 연골이 손상돼서 저걸 고안하신 분한테 가서 수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저도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좀 많이 쓰여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카티스템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수술 방법은 아니고 저 연골을 좀 이 동종 줄기세포나 이런 거를 이식을 해서 저기다가 넣어주는 건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이제 알고 제가 이걸 한번은 환자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이걸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 생각하시기는 줄기세포 이거는 엄청 획기적인 거고 무릎 안에 짠 하고 주사를 놔주면 무릎이 연골로 짠 하고 바뀌는 엄청 획기적인 방법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이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자리에 넣었을 때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치환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무릎 안에 연골 손상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연골 손상이 있는 자리에 저 녀석을 집어넣어주면 그 부분의 연골이 치유되는데 제일 나은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연골 손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카티스템이라는 수술 방법이 꽤 의미가 있고 좋게 잘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이 관절염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무릎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관절염이라는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무릎 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연골만 가운데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대, 뼈, 그 다음에 관절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관절 하나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바꿔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저 사이에 있는 연골만 바꿔준다고 해서 무릎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고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됐어요. 타이어가 마모가 됐는데 이 자동차 지금 20년째 한 20만 킬로쯤 타셨다고 보십시오. 20만 킬로 탄 자동차인데 타이어가 많이 상했어. 타이어 새 걸로 아주 좋은 막 엄청 비싼 타이어 이런 걸 아주 좋은 녀석으로 바꿔드렸어요. 바꿔드렸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20년 전에 tas을 때처럼 쌩쌩장 달릴까요? 안에 뭐 축도 틀어져 있고 뭐 이 안에 엔진도 마모가 되고 이랬는 상태인데 타이어만 바꾼다고 무릎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차는 멀쩡해. 차는 한 4, 5년밖에 안 돼. 굉장히 좋은 차야. 좋은 차인데 타이어가 부분적으로 펑크가 나든지 마모가 생겼어. 그런 경우에 이걸 교체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손상된데 너무 막연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이거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하셔서 의미가 있는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이런 방법 중에 아까 전에 제가 자동차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축이 틀어져서 이 왼쪽 앞바퀴만 많이 달아요. 그때만 많이 달아서 그 앞바퀴만 자꾸 손상이 생겨서 왼쪽 앞바퀴가 자꾸 손상이 돼서 타이어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왼쪽 앞바퀴만 바꿔준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 앞바퀴만 바꿔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휠이나 얼라이언먼트나 이걸 잘 맞춰줘야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나 제자리를 좀 잡아가서 앞에 타이어를 바꿔줬을 때 이 무릎 관절이 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절골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리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서 한쪽으로만 자꾸 하중이 많이 가고 하는데, 그쪽에 아무리 연골을 좀 좋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자리에 전체적인 다리의 정렬을 좀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좀 해주고, 그 정렬이 똑바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연골에 대해서 좀 손을 봐주거나 해결을 해주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 연골 자체만 해결해 준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연골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상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어디에 연골이 있든지 연골이 전체에 꽤 중요한 부분,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연골을 해결을 해줘야 더 오래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거지, 연골 자체만 해결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연골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의사들도, 사실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연골을 이거 하나면 딱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제가 요즘 뭐 현대의학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결과나 이런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안타까운 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1, 2, 3, 4단계 중에서 1, 2단계 때 오시면 해드릴 게 참 많아요. 근데 3, 4단계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야말로 수술 아니면 그냥 버티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 전에 1, 2단계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꾸 통증이 느껴지는데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는, 요즘 뭐 주변에 병원 의원 엄청 많죠. 그런데 한번 접근하셔서 한번 엑스레이 정도라도 한번 찍어서 담당 쌤한테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치료 방침을 미리미리 잘 세우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무릎에 제일 좋고 쉬운 운동은 걷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본인 무릎으로 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